한 사람의 야망이 결국 전 세계를 가장 어두운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천재적인 웅변술과 교활한 정치력으로 독일을 장악했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였죠. 하지만 전쟁은 언제나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오만하게 벌려놓은 거대한 판은 곧 자신을 집어삼킬 덫이 되었고, 히틀러의 독재가 만든 광기 어린 선택들은 결국 독일군을 되돌릴 수 없는 파멸로 밀어넣게 됩니다. 오늘은 그 파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사 최악의 참패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의 격전을 통해 독일군은 승승장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소련을 배신하며 벌인 독소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스탈린그라드에서 벌어진 처참한 전투는 독일군에게 되돌릴 수 없는 패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942년 7월 17일 독일과 소련 양측이 합쳐 2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투입된 대규모 전투가 소련의 도시 스탈린그라드에서 시작됩니다. 독소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이 전투는 단순히 한 도시의 점령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소련의 석유 보급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거든요. 소련군이 방어막을 구축했지만 독일군은 결국 도시의 약 92%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도시에는 나치의 깃발이 펄럭였고 소련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죠. 부서진 건물들 사이에서 소련군은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소련에게는 조용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독일군이 전투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소련은 예비로 아껴둔 엄청난 전력을 은밀히 집결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소련은 10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약 900대의 전차, 10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독일군 측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11월, 전세를 뒤집기 위한 소련의 천왕성 작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소련군이 발사한 포격이 독일을 지원하던 루마니아군을 강타했고, 2차 대전의 흐름은 소련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군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소련의 대규모 부대가 스탈린그라드 좌우로 합류하기 시작했죠. 포격이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에 이곳에 집중되어 있던 독일군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소련군을 압도했다고 생각했던 독일군은 순식간에 고립되면서 2차 대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려는 히틀러의 고집으로 너무 많은 병력을 투입했던 것이죠. 스탈린그라드 점령을 목전에 두고 고립된 독일군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이 나서서 공중으로 충분한 물자를 공급해주면 다시 스탈린그라드를 차지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독일은 긴급 공수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제대로 전투를 치르려면 하루 최소 5에서 600톤의 물자가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평균 100톤 남짓밖에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최소한의 보급품을 운반할 수송기가 턱없이 부족했고, 스탈린그라드 내에서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소련군은 도심으로의 진입을 서두르지 않고 포위망을 더욱 강화해 갔습니다. 12월 초가 되자 독일군에게는 포위망을 뚫고 빠르게 탈출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후퇴 금지와 현지 사수를 명령했고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겐 지옥이 시작되었죠. 히틀러는 독일의 명장 만슈타인에게 스탈린그라드에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942년 12월 12일 고립된 육군을 구출하기 위해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돈 집단군이 겨울 폭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한편 스탈린그라드에서 고립된 집단군 지휘관 파울루스는 계속해서 히틀러에게
탈출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독일군 약 25만 명 안팎의 병력은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파울루스는 지금 탈출한다면 물자를 포기하더라도 병력 대부분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센 히틀러는 모든 요구를 거부해버렸고 나중에는 정말 땅이 피로 물들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만슈타인의 구출부대 역시 스탈린그라드 외곽 52km 지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독일이 망설이는 사이 만슈타인의 군대는 소련군에 의해 서서히 포위되어 갔고 설상가상으로 함께 싸우던 이탈리아군도 괴멸되면서 결국 겨울 폭풍 작전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12월 24일 고립된 독일 병사들이 쏘아 올리던 포화는 더 이상 볼 수 없었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바라던 그들은 이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달 동안 구원을 기다리던 8만 5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약 200일 동안 이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양측을 합쳐 170만 명 안팎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남긴 끝에 독일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항복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온갖 욕설로 그들을 저주하며 발광했습니다. 나중에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 9만 1천 명이 살아남았지만 이들 대부분도 수용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겨우 5,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이제 소련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2차 대전을 통틀어 독일이 겪은 가장 큰 전략적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히틀러가 고집스럽게 지휘하던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소련에 의해 괴멸되고 그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 알라메인 전투였습니다. 독일의 명장 롬멜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는 연합군이 맞붙으며 북아프리카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죠. 1940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유럽 대부분을 장악한 독일이 이제 영국 본토 침공을 계획하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급하게 식민지 확장을 준비합니다. 유럽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틈을 타 북아프리카 지역을 노렸던 것이죠. 중동의 풍부한 석유 자원은 물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매우 중요한 관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솔리니의 욕심대로 쉽게 진행될 수는 없었죠. 리비아는 이미 이탈리아 손에 넘어와 있었지만 이탈리아가 목표로 하는 이집트는 영국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영국과 격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당시 이탈리아군의 장비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26만 명이라는 압도적인 병력은 있었지만 장비의 상당수가 1차 대전 수준의 구식이었고 전차 항공기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940년 9월 13일 무솔리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리비아에서 영국령 이집트를 향해 침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외곽 시디 바라니까지 밀고 들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사막의 특성상 낮이든 밤이든 생지옥 같은 환경에서 전쟁까지 벌어지니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세치고는 기어가는 수준이었던 이탈리아군의 행보는 영국군 정보망에 속속 파악되고 말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물자를 보충하고 병력은 3만 6천 명까지 증강시키며 마틸다 전차를 포함한 기갑 전력도 증파됩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야욕에 맞서 영국군이 북아프리카 전역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12월 9일 영국은 웨이벌 장군의 지휘 아래 이탈리아 정면을 공격함과 동시에 빈틈을 찰러 보급선을 차단한다는 컴퍼스 작전을 개시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자 영국군은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는 영국 함대가 시디 바라니 해안 병참 도로에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동시에 주력 부대가 이탈리아군 배후를 빠르게 잡자 3개월간 공들여 구축한 이탈리아 진지들이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국군을 도와 토브룩 레츠로 불리던 호주군의 활약이 펼쳐지게 됩니다. 막아낼 수단이 없던 이탈리아군은 도미노 쓰러지듯 진지가 줄줄이 함락되었고 5일간의 컴퍼스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영국의 계획은 단 이틀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탈리아군은 포로로 3만 9천 명이 잡히고 3개월간 진격한 165km가량의 교두보와 시디 바라니 근처의 모든 진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1941년 2월 4일 바르디아를 점령한 영국군은 4만 명의 이탈리아군을 포로로 잡았고 22일에는 토브룩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약 10주 동안 진행된 영국군의 반격으로 이탈리아는 이집트를 점령하기는커녕 리비아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빼앗기자 이탈리아는 곧바로 독일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솔리니의 무리한 욕심에 발이 묶이자 히틀러는 어쩔 수 없이 북아프리카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히틀러가 지목한 장군이 바로 에르빈 롬멜이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는 엄격하게 대했지만 항상 최전선에서 부하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소통과 공감, 혁신 등 다양한 리더십의 빛을 발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조차도 때때로 롬멜을 언급하며 롬멜은 적이지만 더없이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이다라고 말한 바 있었죠. 3월 24일 롬멜의 지휘 아래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이 엄청난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빠르게 진격해 나갔습니다. 전차로 위장한 차량을 포함해 대규모 전차 부대가 몰려오자 영국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일주일 만에 엘 아게일라에서 영국군을 패배시키고 토브룩까지 진격에 성공하는데 독일군의 계속된 승전보는 독일과 영국 본토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그럴수록 롬멜의 명성은 높아져 갔습니다. 한편 이집트까지 밀려난 영국군은 엘 알라메인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독일의 롬멜에 맞설 엄청난 카드를 꺼냈는데 바로 몽고메리 장군이었습니다. 군사작전에는 항상 신중함을 중시했던 몽고메리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고 이러한 그의 방침으로 느리기는 하지만 확고한 승리를 거두는 치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아프리카 전역 영국의 지휘관으로 몽고메리 중장이 투입되고 섣부르게 공세에 나서는 대신 충분한 전력이 증강될 때까지 대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영국 본토와 동맹국으로부터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미국이 무기대여법까지 통과시킴으로써 250대가 넘는 쉐먼 전차와 대량의 항공기가 지원되자 영국의 전력은 확연히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롬멜은 작전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며 8월 32일 밤이 되자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데 하룻밤을 소비했지만 한 발 먼저 움직인 몽고메리가 전차를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의 방어망에 걸린 독일군은 작전 개시 4일 만에 공격을 포기하고 퇴각해야만 했습니다. 10월이 되자 독일군과 전력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졌고 서두르지 않고 용의주도하게 준비해 나간 몽고메리는 이제 물자와 병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내 10월 23일 독일군의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지상의 병력과 전차, 공중의 폭격기로 쉴 새 없이 독일을 몰아붙였고 이내 독일과 이탈리아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도 역시 남아있던 호주군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당시 롬멜과 함께 독일군을 지휘했던 게오르크 슈팀의 장군은 전선을 시찰하던 중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독일군은 지휘 공백으로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황은 영국군의 승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고 엘 알라메인에서 퇴각하기 시작한 독일군은 끝없이 밀려났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자 롬멜은 히틀러에 물러서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총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1월 8일 영국 연합군의 승기가 확실시되었고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마지막 작전을 감행합니다. 독일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영국을 도와 북아프리카 전역의 상륙 작전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횃불 작전입니다. 1941년 일본이 미국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툴라기 전투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을 거쳐 본격적인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초반 일본의 기습 공격에 미국은 투전이 후퇴를 거듭했지만 미드웨이 해전을 기점으로 태평양 전선의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죠. 반대로 일본은 선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이 불리해지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남태평양의 작고 아름다운 과달카날 섬을 포함해 툴라기 섬, 플로리다 섬에 상륙하여 미국과 호주의 해상로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 항공기지 건설에 착수합니다. 이곳에 비행장을 설치해 연합군에 대항할 만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은 과달카날 섬에서 2200명에 이르는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포함해 밤낮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약 2달 만에 비행장 건설을 완료합니다. 한편 일본이 비행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도 더 늦기 전에 일본의 항공기지를 빼앗아야 했는데 그렇게 1942년 8월 7일 새벽 어둠 속에서 연합군은 과달카날 섬에 해군과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작전을 시행합니다. 마침 이때 날씨가 좋지 않아 일본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서서히 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일본군의 비행장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군의 기습적인 함포 사격과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일본군은 장비와 식량 등의 보급품을 모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때 버리고 도주한 유류품에는 전파 탐지기 2대, 제빙기, 식량, 연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군이 완성시킨 룬가 비행장을 손쉽게 점령하고 핸더슨 비행장으로 이름을 개명한 뒤 수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 섬에 상륙한 미 해병대는 이윽고 중대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이 시작되자 해안에서는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상륙함대가 아직 이곳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 항모부대를 철수시키는 바람에 상륙함대를 엄호할 수 없는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이죠. 항모 전력이 엄판과한 일본군은 조명탄으로 연합군 함대의 위치를 밝히며 야간 공격을 개시하자 불과 32분 만에 미국과 호주의 순양함이 대파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터너 제독은 상륙 3일 만에 급하게 모든 함선을 철수했고 때문에 섬에 상륙해 있던 해병 부대는 섬에 고립된 채 보급과 엄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이 남겨놓은 식량을 먹으며 버텨야 했고 이 또한 아끼기 위해 최소한의 양으로 배식했다고 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을 더 견고히 완성시켜 나가자 조금씩 미군의 항공기가 이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 제국은 적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정신력으로 적군을 격파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특히 강했습니다. 때문에 과달카날 전투에서도 무의미한 축차 투입을 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무리수는 전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과달카날 섬의 비행장이 미군에게 넘어가자 일본 제국은 재탈환을 고집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은 어느덧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장 재탈환 작전에서도 이츠키 대대와 가와구치 소장의 연속적인 패배로 일본군의 병력 대부분이 정글의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급하게 전선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과 군수 보급품, 심지어는 작전이 기록된 중요 서류까지 고스란히 놓고 가게 되는데 서류를 검토한 미국은 일본군의 모든 작전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연속적인 대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병력과 물자를 증파하여 모든 공세를 과달카날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군은 무기와 보급 면에선 풍족하지만 정신력이 나약하니 그 점을 공략하자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점점 자신들을 패망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 양군의 마지막 결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우선 전함으로 핸더슨 비행장을 포격하고 서쪽 해안선에서 미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공격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추가로 정글에 숨어있던 주력군이 핸더슨 비행장 남쪽을 전면 침공하는 양동작전이었습니다. 비행장을 선제 공격한 일본의 전함은 과달카날 전투 기간 동안 일본 해군이 거둔 최대의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초반 해안에서의 일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으나 곧바로 진행되어야 할 육지에서의 양동작전이 이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작전의 공격 날짜는 10월 23일 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남쪽으로 향하던 부대가 과달카날의 험한 정글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17군 사령관 야쿠타케는 공격 개시일을 하루 연기하여 24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쪽에 있던 스미요시 부대는 작전이 24일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는 받았으나 이미 정글 깊숙이 파고 들어간 마루야마 부대에게는 작전 변경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쪽에서는 허둥지둥 23일에 공격을 먼저 전개하고 뒤늦게 서쪽에서도 양동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를 구축했던 미 해병대도 박격포와 자동화기 화력을 총동원하여 일본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이들의 전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과달카날의 상륙전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에서는 일본의 항모부대와 미군의 항모부대 간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번에야말로 미군 항모부대를 박살낸다라는 생각으로 전투를 준비하는데 10월 26일 격돌한 이 산타크루즈 해전은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가 맞붙은 전투였습니다. 양동작전을 펼친 일본의 육상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연합군이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고 양방향의 전투에서 극심한 피해만 입게 되자 야쿠타케 사령관은 작전 개시 3일 만에 전면 후퇴를 명령했고 패배 소식을 접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대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하에 대본영에 과달카날을 포기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본영은 육군을 추가 배치하여 다시 공격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1, 2차 과달카날 해전을 거쳐 미국과 일본의 쟁탈전은 계속되었지만 대부분의 병력과 화물선이 파괴되고 이로써 일본군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많은 피해를 받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투 과정에서 미 해군 순양함에 탄 설리번 5형제가 모두 전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후 미군은 형제가 동일 함정이나 부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연합군의 해공군 전력은 나날이 강화되어가는 한편 일본군은 보급 부족으로 질병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자 곧 파국적인 식량 기근이 온다는 보고가 올랐습니다. 일선의 일부 부대는 6리칠 동안 아무 보급도 받지 못했고 후방 부대는 기존 지급 식량의 반만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식량 부족으로 병력들이 쓰러져 가자 일본은 되든 안 되든 이제는 해상 전투 임무에 투입되어야 할 구축함들에게 다시 식량 배달의 임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큰 드럼통들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 안에 식량이나 의약품을 넣고 이것들을 밧줄로 연결하여 바다에 투하하면 둥둥 떠있는 드럼통을 일본군들이 회수하는 방법까지 고안했습니다. 일본의 얄쿠타케 부대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연합군의 항공 공격으로 하루에 50명 안팎의 병력이 쓰러질 정도로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가질 수 없었던 일본은 극비리의 철수작전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육군과 해군을 철수를 개시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과달카날에 일본군 부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페치 사령관은 과달카날의 완전 평정을 선언하고 작전을 끝맺음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약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은 무리한 투입 중에도 일본인의 정신력을 믿었습니다. 이는 결국 적을 쉽게 생각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정보까지 흘리게 되는 치명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도서 탈환 작전을 성공시킨 미국은 과달카나를 거쳐서 도쿄로 향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